방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를 잡고 나서도 제가 이거 좀 제가 잘못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현진권 회장님도 모시게 되는 또 계기가 되어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많이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양극화와 그리고 양극화 원인을 둘러싼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상당히 아주 너무 큰 범위인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 사상이 무한 경쟁 사회를 불러왔다. 그로 인해서 그런 무한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진 자들만이 승리를 하는 사회 아닌가.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더 이제 쪼그라들고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경쟁에 있어서의 문제 있잖아요. 경쟁이 심화되는 이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이미 가진 자들만한테만 이득이 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양극화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도 일반적인 우리 이제 시중에서도 돌아다니는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왜곡된 시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본질적으로 이제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성자 독식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만 잘 산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건 이제 그 시장 경제의 핵심 경쟁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경쟁을 자꾸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쟁자 돌림이 돼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그 성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이게 성자와 패자가 갈리는 이런 경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주어진 어떤 자원을 내가 먹으면은 남이 못 먹고 하는 일종의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의 의미는 생산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 구조가 없으면은 절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 게이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절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를 보면 학벌로 보면은 우리도 지금 고졸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명예 박사 받고 이래서 그렇지만은 그 제대로 그 대학도 못 나왔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놔도 사고뭉치의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전 단계로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렇게 누가 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밤새도록 보장받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면은 자기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경쟁하는 메커니즘은 누구 하나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경쟁 이야기하면은 또 뭐 보면은 경쟁에 불완전한 경쟁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한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불합리한 이런 경쟁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다 그거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경쟁 그 자체를 나쁘게 본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자꾸 새로운 것이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자꾸 새로운 것이 이렇게 창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물건이 자꾸 이 개발됨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경쟁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돼야지만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자원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자, 그런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우리 100년 동안, 20세기 100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쟁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 경쟁이라는 것은 제로섬 성자패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경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이렇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뭐 나오는 세탁기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좋은 거를 계속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과 삼성이 그렇게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또 뒤돌아서면은 최신폰이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한 경쟁이란 말은 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한 경쟁이란 말도 어떻게 뭐 국가가 어떻게 뭐 링 위에 올려서 자 너네들 경쟁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경쟁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 링에서 내려오면 그만인데, 그거를 국가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나를 계속 경쟁시킨다 이 말 자체도 아무래도 오류가 있는 이런 문장이 아닌가 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인간의 그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쌍둥이도 보면은 애들 뭐 1살밖에 안 되는 이렇게 그 잘 인식의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쌍둥이, 1살짜리 쌍둥이도 보면은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보면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이것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보면은. 자, 그게 이제 인식을 가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이런 그 의욕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문제는 시장 경제는 그런 본성에 맞게끔 디자인됐다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게 디자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지금 워낙 그 인터넷 공간이나 현장에서 굉장히 몰지각하고 오면은 뭐 그 성자 뭐 독식, 정글 자본주의 뭐 이런 거로서 이제 대변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정도 살 수 있은 거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회장님 쌍둥이 예를 드셨는데 제 쌍둥이에요. 일란성.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 동생과 학창 시절 때 같은 학교를 다녔고 항상 같은 시험 기간 같았죠.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제 동생이 몇 시간 잤냐. 저는 좀 더 이 과목까지 공부했고, 쟤는 어디까지 공부했냐, 이거. 그리고 또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때도, 동생이 더 잘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항상 그런 경쟁이 더 심했기 때문에 좀 더 저를 더 이렇게 뭐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가 되지 않은가라는 경험상으로 또 느낀 거를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가진장, 그러니까 출발선이 일단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달리는데 그런 도구도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뭐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을 비유했을 때 그런 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모두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다 그냥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가진 그런 탤런트를 잘 이용하고, 그리고 또 네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냥 서로 분업된 사회에서 그냥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몰두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가진 다른 친구의 힘이 필요하면 협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평화적인 환경이 돼야지만은 다 같이 잘 살아서 이 발전된 이 본인이 가진 이 재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평등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정도만 돼도 그게 오늘 평등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평등한 사회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그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에 있어서는 평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과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 이 부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역사에서 증명이 됐고, 이제 그거는 낡은 이념이고, 인류가 버린 체제고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이념,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구조에는 아직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뭐 정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 사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평등이나 형평 이런 부분은 과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자본주의, 사실 시장경제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 이 형평스러운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시장경제의 뭐 설명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비교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절대적 우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자께서 저보다 글도 잘 쓰고 예를 들면 뭐 요리도 잘하고 이러면은 모든 면에 저한테 절대적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같은 사람 죽어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이 바로 상대적인 우위입니다.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 하에서 분업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분업이 바로 시장경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위에서 보면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뭐 이 사회에서 그야말로 나고 자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장경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우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되면은 그 사회가 충분히 또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주지 않을 경우도 있죠. 보면은 뭘 해도 지지기도 또 보면은 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운이 안 따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그 경제적 약자를 나름대로 보호하고 뭐 이렇게 케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정부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100%의 소득 분포까지 조정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으면서 전체 시스템